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무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상속세율 10%포인트 인하, 종부세는 그대로. 이게 뭐냐? 어제 기재부에서 2024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상속세도 같이 지금 이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바뀌었느냐? 상속세율 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종부세 요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빠져서 종부세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부제를 같이 볼까요? 중산층 집 한 채 상속세가 줄었다. 네, 지금 매일경제는 상속세에 지금 포커싱을 맞춘 겁니다. 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상속세, 중산층 집 한 채의 상속세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런 건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요번에 이 어제 얘기한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 최고 세율이 현행은 50%죠. 근데 개정안은 40%입니다. 근데 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지금 보면 그 이전에는 인당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당 5억까지 늘어났다.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녀 둘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 2명한테 5억씩 그리고 이 기초 공제가 있죠.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5억, 2억 여기에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가 최하 5억에서 30억까지 되니까 배우자 공제 5억이라고 치면 다 합쳐서 만약에 가족한테 집을 물려준다 그러면 한 17억짜리 집은 그냥 상속세 별도 없이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집 한 채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부자 감세 논란 속 상속세 최고 세율 10%포인트 인하. 네,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데 상속세 최고 세율을 10%포인트 인하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뒷부분은 매일경제와 똑같은데 앞부분이 좀 다릅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방점이에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2조, 내후년부터 4조의 세수가 감소가 된다. 그런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내리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재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되는데 약간 진통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까지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168개 세법 개정.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 168개 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야당이 반대하면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했다고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지금 곳곳이 지뢰인데 여기에 세법 개정안도 또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대화로 교집합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 국회 곳곳이 지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두 번째 부결 또 폐기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 국회에서 2번 통과가 되고요. 2번의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래서 재표결이 2번째였었죠. 재표결이 2번째였는데 이 역시 어제 부결이 돼서 또 폐기가 됐다는 겁니다. 찬성이 194, 반대가 104, 무효가 1표로 지금 결국 폐기가 됐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느냐. 윤 거부권 최상병 특검법 또 부결. 아까 저희가 봤었던 국민일보에선 최상병 특검법 두 번째 부결 또 폐기했다. 네. 여기에 좀 약간 방점이 있었는데 이번엔 윤 거부권이 앞에 더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최상병 특검법이 또 부결됐다라는데 힘을 줬어요. 약간 서로 힘준 부분이 다르죠. 저희가 같이 다른 결의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 사퇴 가닥입니다. 네.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통위원장 자리를 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22대 개원 2달이 안 돼서 벌써 6번째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그 이상민 장관 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재가서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오늘 오전 중에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오전 중에 자진 사퇴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일단 방통위는 위원이 0명이 되는 거죠. 방통위원이 없는 방통위가 곧 몇 시간 상간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언뜻 입시 설명회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강남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살짝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해드렸어요. 위메프 그리고 티몬에 지금 현재 정산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소비자들 그리고 이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 본사로 몰려갔습니다. 이 모습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순서대로 이제 40명씩 불러서 다른 건물 쪽에 가서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환불 처리가 될 거라고 답변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와 큐텐그룹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정산 환불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고 지금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돈이 물려 있는 이런 상황은 티몬, 위메프 두 곳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소비자들이 몰려간 이 위메프죠. 그리고 위메프의 대표가 나와서 이거 최대한 어떻게 좀 저희가 다 환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윤영걸 대표님. 이게 지금 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티몬도 있어요. 근데 티몬은 지금 뭔가 전혀 대응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메프는 좀 어느 정도 환불도 요청에 응하고 하는데 네. 예, 티몬이라는 데는 거의 뭐 연락도 안 되고 회장도 잠적하고. 근데 모기업이 같은 네. 큐텐인데 왜 티몬과 위메프가 다른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 준비한 자산 그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거의 뭐 바닥이 나서 네. 그 고객들이 찾아와도 저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오늘 뭐 공정위에서도 뭐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를 한다는데 네. 여기 전자상거래 시장은 자꾸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너무 없다는 게 이런 소란이 그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게 같은 모기업이라고 해도 개별 기업별로 얼만큼 총알을 평소에 장전을 해뒀느냐,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규모였었죠. 티몬 위메프에서 한 달에 거래되는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전반적으로 물리는 상황, 단순 여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다 같이 불안 심리에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스톱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 티몬 위메프 요 상황 관련해서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예측할 수 있을 법한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티몬 본사에서 발견된 직원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피해 규모 최대 1조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길 볼까요? 티몬 본사에서 발견된 직원 노트에는 5천억에서 7천억 원 플러스 예상 1조 원 이상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티몬의 미정산 금액과 큐텐, 모기업 큐텐, 위시플러스, 위메프 등 계열사의 미정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해당 노트에는 컨트롤 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운 판단, 기업 회생 고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대체 어떤 메모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메모 같이 볼까요? 이 메모입니다. 일단 뭐 명확하게 딱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 보면 컨트롤 타워 부재, 화살표, 정상화 어려운 판단, 그래서 기업 회생 고려, or 하고 옆에는 빈칸이에요. 기업 회생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은 있었는데 못 적은 건지 찾지를 못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 처우 불안, 5에서 7천억, 괄호 팀원입니다. 팀원 15,000에서 7천억 정도가 지금 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예상이 1조 이상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직원 메모에 지금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최창렬 교수님,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예고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팀원의 직원 메모거든요. 그럼 위메프는 약간 모르는 상태에서 맞닥뜨린 거고 팀원 입장에서는 알고 회생 불능, 뭐 기업 회생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기 직원 노트에까지 저렇게 적혀 있을 정도면 네. 그게 뭐 당연히 대표 이사진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게 저렇게 대비가 안 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방창이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무리 자산이 바닥에 났다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그 파행을 겪고 이게 파장이 우려되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저렇게 직원 노트에까지 있는데도 대비를 안 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이 물론 개인 기업의 문제라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저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지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어가 될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가 없었느냐.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부 직원이 메모로 남길 만큼 기업 회생 5월 옆에 뭘 적을 수 없는 이 상황까지 갔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팀원은 상당히 지금 거의 막판에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성재준 위원님 사실 팀원도 그렇고요. 위메프도 그렇고요. 여기는 다 같은 큐텐, 큐텐이 모기업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그럼 큐텐 대표한테는 회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냐? 큐텐 대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의문인 게 아까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네. 대표였던 류현 대표가 나와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너가 나와가지고 직접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대응책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 금액이 지금 예상이 되는지 오너 이제 구영배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구 회장 지금 모습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가셨는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하기에는 팀원과 위메프에서 미정상 금액이 한 1,700억 정도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노트로 봤었을 때는 5천에서 7천억이 팀원만 하더라도 5천에서 7천억이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금액도 굉장히 좀 더 많지 않나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피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뭐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또 차질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영세이제 업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피해 그 인원만 하더라도 6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를 활용하시는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 백화점에 입점하기도 조금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네. 어려워가지고 이커머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왜 도대체 금감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미리 몰랐던 것인가? 이게 지금 한두 번 이게 그 정산 자체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지금 늦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 피해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사실 요번 사태를 두고서 머지포인트 사태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걸 손 놓고 있다가 또 비슷하게 당한 거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섰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공정위 금감원 현장조사 착수 이복현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네, 일단 공정위 금감원에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하길 국민한테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다. 착수만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뭘 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음 기사 이어보겠습니다. 카드사를 소집해서 선환불 후 회수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들한테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업체들한테 이걸 납부를 해주고 납금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돈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카드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세윤 위원님 쉽진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건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손해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똥이 여기에 튄 거죠. 사실 카드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네. 중간에 있었던 이제 큐텐 그룹이 제대로 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카드사가 만약에 협조를 한다고 치면 그 이후에 과연 정산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그룹이 자본이 만약에 넉넉하다 하면 이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제 보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처리가 가능한데 네. 지금은 과연 자본 여력은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의하면 부채가 훨씬 많고 자본 여력이 부족한 이른바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카드사에서 아무리 협조를 한다 한들 나중에 그럼 언젠가는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갚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이 피해는 오롯이 이제 일반 서민의 소비자와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관련된 그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면 또 부도가 날 수 있는 또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영세업자들은 지금 당장 뭐 1억, 2억, 5천, 7천 이렇게 물린 것만 갖고도 사실 이거 갖고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줄 도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희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회장 사재를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근데 이게 사실 회장이 사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회사 사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파악부터 하고 네. 썰고 해야 되는데 또 주식회사라는 거는 자기 지분만 책임을 지는 거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도덕적으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사재도 그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아까도 카드사 뭐 선 회수 지급을 요청했다지만은 네. 그것도 카드사 사장 기준으로는 자칫하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비법률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서 우선 해결을 하고 위메프랑 뭐 팀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우선은 지금 산에 불이 났으니까 불을 빨리 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요만하게 난 것도 아니고 활활 타서 지금 산 전체를 삼키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빨리 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소하게 뭐 양동이도 좀 들고 뭐 주전자 들고 달려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이번 정산 지연이 불러온 큐텐의 문어발식 확장. 네. 요거 말고 저희가 네 다른 거 준비한 거 없을까요? 사태 대응 나선 업체들. 네. 대응 나선 업체들 없나요? 네. 저희가 그것도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요번에 보면은 이번에 대응을 어떻게 나섰느냐 업체들이 이번에 SPC나 시몬스나 이 매트리스 파는 이 매트리스 업체죠. 시몬스나 등등의 그리고 11번가의 경우에는 이 기프티콘 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위메프 티본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판 거에 사실 정산이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린 소비자들한테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상품권은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관련해서 우리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 대응을 하는 거죠. 이용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SPC, 시몬스, 네, 11번가 등등 이런 업체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속도도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좀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웨비우스의
띠입니다. 네, 메비우스의 띠. 끝나지 않은 골이죠. 계속 무한으로 반복이 되는 게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 야, 세 번째 법안 발의할 것. 네. 저희가 아까 일면 소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어제도 재표결을 했죠. 그런데 또 부결이 됐어요. 관련해서 야당은 세 번째 법안을 발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부결됐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2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땅땅땅 마저 부결 이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또 폐기, 의석수 대 거부권 무한 정쟁이다.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거부하고 넘어와서 재표결하고 이 상황이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메비우스의 띠예요. 근데 지금 보면 찬성이 104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108명이거든요. 104, 그러니까 최소 4명이 이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한 명은 반대표인데 뭐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찬성이 3명은 나왔다라는 이 전제로 좀 보면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또 낸다고 그랬을 때 성재준 의원님, 이 셋이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3명의 찬성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1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8명의 이탈표가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에 또다시 했었을 때 이게 뭐 첫 번째는 1명이었다가 두 번째는 4명이 되고 그럼 다음 주에는 8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지금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땐 전당대회 지금 직후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 직후에 사실상 이거를 또 다시 올린 것도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아까 메비우스의 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한대라고 하는 건 결국에 0으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여당과 야당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내놨던 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3자 추천안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네. 이제 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 가지고 뭔가 뭐 거부권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기보다도 네. 우리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정말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야 제외한 제3자가 추천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하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솔직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도 한두 번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도 우리가 1절 들어야지 감동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를 1절, 2절, 3절, 4절 계속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야가 계속 무한대로 지금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양쪽 다 얻을 게 제로가 될 것이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좀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한대로 가다 보면 결국 0으로 수렴되는 거 아니냐. 이 0은 여도 0이고 야도 0이다. 남는 게 양쪽 다 하나도 없다. 조금씩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떠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3자 특검 얘기도 살짝 하셨어요. 실제로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제3자 특검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야, 한동훈 수정안 배제 않고 제2법 채비 상설 특검도 검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3자 특검, 이른바 이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제3자 특검인 거죠. 이 한동훈 수정안이라고 지금 한겨레는 제목을 뽑았는데 이 안을 민주당이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제3자 특검법을 내면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이 받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죠. 혼란이다.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제3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많이 한동훈 특검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하려면은 네. 지금 특검법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한다는 걸 누가 공정성을 믿겠어요? 하지만은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건 대법원장한테 맡겨서 선정한다는 거 어느 정도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국민의힘이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려면은 닥치고 공격, 뭐 세게만 나가지 말고 네. 가끔은 이렇게 부드럽게 수정해서 좀 내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며칠 됐지만은 앞으로 한 달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가 시금석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 수정안을 내면은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곤란을 겪을 텐데 지금 같이 똑같이 강대강으로 계속 나가면은 네. 서로 손해 볼 게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세현 의원님. 지금처럼 강대강 말고 조금 좀 편형해서 수정안으로 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민의를 좀 아시는지 그나마 어쨌든 제3자 특검이든 대법원장 임명 특검이든 특검 자체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으신 게 네.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뭐 일부 여권에서는 특검의 티금만 나와도 그냥 몸서리 치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이제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면 일단 판결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을 임명을 한다. 이게 좀 이해 충돌이 또 되는 부분이 있다. 상권 분립 체계에서 수사할 사람을 판결한 사람이 임명한다. 이거 진짜 좀 모순 아니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하면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최혜병 이 특검 관련 이후에 또 뭐 김건희 특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도나 여러 가지 나온 정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해 충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법원장 이외에 다른 제3자 특검법이 있으면 민주당은 아마도 또 전향적으로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을 제외한 다른 제3자 특검은 좀 더 가능하다. 근데 대법원장 특검은 글쎄 약간 요 느낌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민주당이 그건 좀 받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인 거는 별개로 치고요. 한동훈 대표도 약간 입장이 바뀐 건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발의를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된다면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죠. 네.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뒤에 한 얘기와 그리고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한 대표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지만 발의를 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대표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특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권 잡고 최상병 특검법 한 발 빼는 한동훈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성재준 위원님, 한 발 빼는 겁니까?
저는 일단 그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이 방금 얘기하셨던 네. 내용이 조금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게 부결이 된다라 그래가지고 제3자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장동혁 지금 최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냉철하고 그리고 좀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좀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쉽게 표현해가지고 톤 조정을 지금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뭐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 진영의 눈치를 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인 관점에서 당원들의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거의 관점을 좀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지금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최고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그 친윤계의 좀 눈치를 좀 보고 대통령실과에도 이런 또 톤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좀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62.8%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었을 때 한동훈이 후보였을 때 얘기했던 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잊지 말고 좀 끝까지 의지를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매모호한 태도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약간 쓴소리를 같이 담아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뭐 누구의 지금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뭐 누구의 눈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본회의가 있었죠.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한 이제 의원총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대표의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참석한 의원총회죠. 그러다 보니까 쭉 자리를 돌면서 의원 한 명 한 명이랑 다 악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철규 의원도 같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까 들으셨나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악수하면서 한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이철규 의원도 뭐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뭔가 얘기가 오가는 이런 분위기가 이 상황을 보면 최창렬 교수님. 두 사람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가 좀 풀렸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바뀌었어요. 특히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가 아마 이철규 의원이 이제 친윤의 핵심이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저 말 속에 뭐 상당히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겠죠. 네. 전 뭐 잘하겠습니다. 저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우리 송 의원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이 지도부가 입장을 만약 후퇴한단 말이죠. 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3자 특검에 대한 공약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한 얘기가 이 전당대회 직후 얘기예요. 대표되고 난 다음에 네.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전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찬성 여론이 높은데 네. 물론 단지 이제 민주당 많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특검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야당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수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어차피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고 하면서 장동혁 최고위원처럼 제3자 특검 논의는 이어갈 실익이 없다.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공약들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공약이 꼭 지켜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었다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배신자 프레임이 맨 처음에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반응한 게 제3자 특검 하겠다는 거였다고. 그걸 밀고 나가서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친윤 의식해서 잘하겠습니다. 저런 말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겠는데 저렇게 하면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지향성,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중도층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지했던 거는 뭔가 변할 수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변화와 쇄신의 아이콘이다라고 봤는데 저렇게 되면 변화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과의
악수를 지금 특히 저 사진을 뽑은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뽑은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생각을 아주 예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자꾸 후퇴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향성, 정체성은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호흡 조절, 뭐 톤 조절, 뭐 이런 얘기가 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심에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본인의 첫 일성과 맞는 거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 어제 이제 두 번째 재표결도 부결이 됐습니다만 공이 뭔가 국힘 내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좀 본회의장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재표결을 하고 그냥 순순히 그렇게 본회의가 파했느냐? 아닙니다. 한바탕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어땠는지 영상 같이 보시죠. 최상병 특검 발의하라!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 어제 보신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가 진짜 어제도 뭐 세법 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여러 가지 발표했잖아요. 법을 168개를 바꿔야지 그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 저렇게 난장판이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국회 가장 큰 원칙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인데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저렇게 하고만 있어요. 지난 총선 때 민심으로 확인했다고 야당은 얘기하는데 지난 총선 때 야당이 얻은 게 50.6%, 여당이 45%, 많이 차이도 안 나요. 한 5% 나요. 야당이 50%라지만은 투표율이 67%니까 전 국민에 따지면 33% 얻은 거예요. 그거 갖고 전체 다 얻었다고 하면 안 되죠. 여당도 그래요. 여당도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차이 난 게 0.73%잖아요. 네. 그걸 전체 다 얻은 것처럼 또 하면 안 돼요. 서로 의회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뭐 개 얘기도 나오고 개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개판이라고 그러니까 개들도 질서정연하지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는데 저런 의회를 우리가 진짜 매일 보고 해야 되느냐. 200여 개 특권까지 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저런 대우받으면서 저렇게 싸움질이나 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굉장히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고통스럽게 짝이 없다.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개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왜 우리를 갖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사실 최상병 특검법만 재표결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재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방송사법도 표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방송사법 강행 시동에 4박 5일 필리버스터 맞불입니다. 네, 방송사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우리 필리버스터 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작한 필리버스터 지금 이 시간 8시 38분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밤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계선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콩쥐팥쥐를 들으면서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언론들이 매일같이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중요한 AI 육성에 소홀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빨리 8월 12일에 있는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8월 말에 있는 KBS 이사로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은 장악이 된 것 같겠지만 기분만 좋으실 뿐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심당에서 빵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답변하시고 법인카드에 그런 내역이 찍혀 있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모경종 의원의 얘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이상희 의원이죠. 이상희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8시 40분 이 시각은 이제 모경종 의원 뒤 이어서 이상희 의원,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최형두, 한준호, 박대출, 모경종, 이상희 의원 순으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제목이 4박 5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재준 위원님, 4박 5일 동안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리버스터 사실 시작을 해도 강제 종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무제한 토론인데 네.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가지고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냥 종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 4법이다 보니까 한 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4박 5일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따가 또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대체가 이 그 방송 4법을 이렇게나 좀 뭐 밀어붙이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뭐 특정 이제 언론사기 때문에 뭐 또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언론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지금 하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쯤 됐으면 그냥 민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방송사 하나를 놓고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쪽으로 쓸 거냐, 저쪽으로 쓸 거냐 논란이 지금 한두 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방송사에서도 뭔가 좀 그래도 좀 우리가 너무 편향되지 않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자정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제 뭐 나오는 그 내용을 봤었을 때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쪽 편을 지금 의도적으로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정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걸 봤었을 때 그냥 이쯤 됐으면 그냥 민영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 방송사법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제가 이따가 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방송사법을 두고 아까 뭐 방통위원장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앞부분에 이 일면 소개하면서 나왔었는데 방송사법, 방통위원장 이 모든 게 지금 결국은 다 같이 맞물려서 사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4박 5일 필리버스터로 우리는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임세훈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여당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야당 인원이 훨씬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 면면을 보면 여당은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찬반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당 비율이 더 적습니다. 그 명단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무시는 분 계셔가지고 사실상 이거 수면의 날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조롱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은 게 사실 이게 뭐 민주당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정치권 비율을 좀 줄이고 오히려 공영방송 취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이거든요. 오히려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공영방송을 독립성을 보장하자인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 방통위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명이 도망가셨습니까? 방통위원장이 2명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왜냐? 탄핵 피하기 위해서. 왜 도망갑니까? 이렇게 떳떳하면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독립성을 지키자는 게 이 방송법의 취지인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서 계속 이렇게 피하는 것이 저희는 또 의심스럽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방송 공영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다른 두 분의 의견을 연달아서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얘기 중에 지금 방통위 얘기까지 쭉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하죠.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